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는 히틀러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SS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치즘에 항상 밀접하게 연결된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했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독일 젊은이들을 찾았습니다. 입대하려면 키가 적어도 1m 70cm 이상이고 나이가 23살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18세기부터 가족 이력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여 순수한 아리안 혈통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SS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전쟁이 끝난 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몰락한 지 80년이 흘렀고 그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 중 거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SS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떠했을까요? 브로드의 마지막 병사 야로슬라프 훈카는 1925년에 당시 폴란드령이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소련의 징역을 막으려 했던 우크라이나인들로 나치가 조직한 군사부대인 갈리시아 사단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단은 결국 무장친위대에 편입되었습니다. 훈련 중 그는 뮌헨과 노이함머 같은 곳에서 제복을 입고 대형을 갖춘 사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1944년 그의 사단이 브로디시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작할 때 15,000명 중 3,0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그들은 슬로바키아에서 재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독일에 대항하여 봉기한 파르티잔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슬로베니아로 보내져 티토의 군대와 다시 싸웠습니다. 그 당시 힘러는 공개적으로 이 부대를 칭찬하며 그들 훈카가 소속된 부대, 그 지역에 가져왔다고 그가 주장하는 변화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패배 후 훈카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갈등 이후 그곳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1951년에 결혼했고 1954년에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그는 가정을 꾸리고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우크라이나 캐나다 공동체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는 항공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항공기 제조로 유명한 회사에서 검사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와 그의 자녀들은 지역 대학에 우크라이나 종교 문제에 대한 연구 기금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은퇴 후 훈카는 우크라이나 전 참전 용사 모임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행사에 참여하고 돈을 기부하고 시위에 참석하고 글을 쓰고 심지어 자신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글 중 하나에서 그는 나치 사단에 있었던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티, 산책, 친구, 그리고 우아한 공원에서 보낸 즐거운 오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순간에는 자신의 사단 참전 용사들의 운명을 디아스포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운명과 비교하며 두 그룹 모두 고향에서 추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97세의 나이의 훈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동에 참석하고 시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캐나다 하원 의장이 그를 의회로 초청하여 헌사를 받았을 때 국제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방문 중이었고 훈카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젤렌스키, 그의 아내 트리도 총리까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훈카가 무장친위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유대인 단체, 전 세계 언론, 정치인, 대사관 등 모든 이들이 그 헌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훈카가 소속되었던 갈리시아 사단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기되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개인적으로 혐의가 제기된 적은 없지만 그 부대와의 연관성만으로도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너나치 단체들은 심지어 그의 과거에 감사하며 캐나다의 한 기념비에 꽃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돈을 받은 대학교는 그 기금을 취소하고 모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트루도는 사과해야 했습니다. 기립박수를 주선했던 의회 의장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폴란드는 그가 전쟁 중에 한 일로 그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는 그를 대량 학살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인터폴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도 2025년에 막 100살이 된 야로슬라프 훈카는 여전히 캐나다의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노스베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동체의 공개 행사에 나타나고 여전히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어떠한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고 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기립 박수를 받았던 그 사람과 같습니다. 클라우스 바르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은 도살자. 클라우스 바르비는 1913년 독일 본 근처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처음 생각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35년 22살의 나이에 그는 SS에 입대하여 정권의 보안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훈련을 수년 동안 잔혹한 결과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는 정보 임무를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파견되었습니다. 2년 후 그는 프랑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먼저 디종을 거쳐 곧 리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게슈타포의 현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직책에서 그는 체포, 고문, 추방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리옹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그의 지휘 아래 4,000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약 7,500명의 유대인이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행동 중 하나는 이지오의 난민 어린이집 습격입니다. 그는 44명의 미성년자와 7명의 성인을 붙잡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우슈비츠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희생자는 프랑스 저항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장 물랭이었습니다. 바르비는 3주 동안 그를 신문했습니다. 물랭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로 이송되기 전에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바르비는 1944년 미군이 도착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리옹을 떠났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프랑스는 그를 전쟁 범죄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엔도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2번 체포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946년에 그는 이미 가명을 사용하고 마르부르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치들과 함께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미군 요원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체포하는 대신 그들은 그를 정보원으로 모집했습니다. 1951년까지 그는 프랑스인, 소련인, 그리고 반공산주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가 그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바르비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국외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그들은 그를 남미로 비밀리에 탈출시켰습니다. 그것은 소위 쥐의 길, 래틀라인의 일부였습니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볼리비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클라우스 알트만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가 궐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 동안 그는 라파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팔고 정치적 접촉을 하고 볼리비아 외교 여권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그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문제없이 유럽과 미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1971년 세르주와 베아테 클라르스펠트라는 나치 사냥꾼 부부가 그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페루에서 찾아내고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르비는 볼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군사정부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1980년 그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983년에 그는 체포되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이지오의 습격과 리옹에서 조직된 다른 추방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랭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자인 사빈 질라틴과 추방된 아이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레아 펠트블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은 프랑스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대한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3제국의 최고의 군사 부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휘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바르비는 1991년에 암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최종 진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말한 사람. 귄터 그라스는 1927년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그는 군대에 징집되어 무장친위대 사단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작가로서 경력을 쌓는 동안 그의 과거의 그 부분은 묻혀 있었습니다. 1959년에 그는 첫 소설을 출판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독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을 받고 강연을 하고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와 나치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이 S에 있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자서전 출간 직전에야 그는 1944년에 프룬즈베르크 사단에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총을 쏘거나 심각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독자, 비평가, 동료들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를 옹호했고 다른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이유로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침묵은 그의 책만큼이나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독일 전체는 그가 자신의 나치 과거를 숨긴 후에도 나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도덕적 권위가 여전히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편집자 클라우스 바겐바흐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그라스가 이미 60년대에 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만 루슈디나 바르가스 요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입대했을 때의 어린 나이를 이유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 자신은 자신이 동세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권력의 유혹에 휩쓸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는 그의 연설이나 인터뷰, 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199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그를 아이러니와 창의성으로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치즘의 과거를 직면하고 처리하려는 독일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책을 출판하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 오랜 침묵과 묶이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는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한편 그는 계속해서 행사에 초대되고 상을 받고 그의 책은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글을 쓰고 의견을 표명하며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살 때 한 일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2015년 4월 87살의 나이로 르베크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살았던 마을인 벨렌도르프에서 비공개 장례식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그가 쓴 것보다 그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모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의 개인 기록은 문화기관으로 옮겨졌고 르베크에 있는 그의 집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그림, 조각, 책, 녹음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독일의 비판적 양심이었고 다른 일부에게는 이중잣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로 재판받거나 기소된 적은 없지만 그 과거는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와 함께했습니다. SS와 벽화 사이 베르나르트 하이시. 베르나르트 하이시는 1925년에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그는 자원하여 무장친위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기에 동부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영원히 각인시킨 것들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포로가 되어 한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는 서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 돌아왔지만 사회주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술가로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동안 그는 동독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벽화, 역사화, 공식 반파시즘 장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초상화와 왜곡된 인물도 그렸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노선을 따랐지만 그의 작품은 선전적이라기보다는 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S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자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를 모호하다고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과거를 숨기지 않은 것에 대해 존경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미 동유럽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 미술학교를 이끌고 나중에 유명해질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바르샤바, 동베를린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파편화된 몸, 뒤틀린 표정, 그리고 진한 색채로 더욱 어둡고 칙칙해졌습니다. 그는 영웅이나 깃발을 그리지 않고 폐허, 부서진 사람들, 병든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공식적인 규범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용인되었지만 더 주의 깊은 비평가들은 그의 메시지가 영구적인 모순처럼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이름은 두 개의 불꽃 사이에 갇혔습니다. 서방에서는 그가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신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가 S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 후 여러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90년대의 그의 작품은 독일 및 국제 큐레이터들에 의해 재검토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세기의 불편한 증인으로 옹호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모든 상황에 적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201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85살이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에 살았습니다. 공식적인 추모 행사나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문화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지만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공공 소장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일부는 그를 엄격하지만 관대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술 서적에는 그가 언급되어 있지만 그의 과거를 항상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기록은 구동독 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베를린, 드레스덴 및 다른 도시의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일의 세기와 섞여 있습니다. 전쟁, 독재, 분열, 침묵, 그뿐입니다. 오토 쿰, 계속 명령을 내린 사령관. 오토 쿰은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SS에 가입했고 여러 부대를 거쳐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이프 슈탄다르테 사단과 나중에 토텐코프 사단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여러 점령국에서 숙청 및 징벌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발칸 반도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완전한 혼돈 속에서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어 미국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구금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독일로 돌아와 뮌헨에 정착했습니다. 1951년에 그는 무장친위대 전직 구성원들의 협회인 IAG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새로운 독일 국가가 베테랑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금, 공공 고용 접근, 그리고 낙인 찍는 행위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쿰은 수년 동안 이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조직하고 팸플릿을 출판하고 정치적 지지를 구했습니다. 사적으로 그는 무장친위대가 대량 학살을 책임지는 집단과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
AIA계는 성장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쿰은 그들의 공개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출판하고 서문을 쓰고 SS 병사들은 다른 어떤 병사와도 같은 전투원이라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명예, 희생, 그리고 동지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군사 엘리트와 정권의 억압적인 기구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를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문서, 증언, 그리고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논의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70년대의 쿰은 수정주의자 집단에서 활발한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행사에 참여하고 인터뷰를 하고 전 부하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공식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후회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볼셰비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증가하자 그는 공개적인 출연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HIEA과 관련된 출판사인 문인출판사는 베테랑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회고록과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2004년에 9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독일 남부의 한 조용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공식적인 추모 행사는 없었습니다. 일부 대한 언론 기사에서 그의 사망을 언급했습니다. HIAG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직 군인들의 그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팸플릿, 회의록, 그리고 자비 출판된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협회의 기록은 개인 재단에 보관되었습니다. 그의 의견은 전후와 수정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여전히 인용됩니다. 그의 이름은 그림자 속에서 공식적인 서사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나타납니다. 그뿐입니다. 전선에서 온 아나운서 브란츠 슈바프 후버는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에 그는 무장친위대에 자원 입대하여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가장 잔혹한 시기 동안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분쟁이 끝났을 때 그는 체포되어 한동안 구금되었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서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고 전후의 혼란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적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는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지역 신문사에 고용되었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미 바이에른 공영방송인 바이어리셔 룬트풍크와 협력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보도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는 논란 없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공식 기록에는 그의 SS 복무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 중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그는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전후 개인 연대기처럼 보였지만 몇몇 구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SS의 책임을 축소하고 모든 대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구는 모호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출판물은 역사가들과 활동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그의 경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무장친위대에 소속되었고 평생 동안 이 정보를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국은 반응했습니다. 그는 공식 발표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나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심에서 떨어진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대중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그는 참전 용사 단체와 연루되었지만 다시는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서점에서 철수되었고 일부 복사본은 주변 출판사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의 이야기는 전후 문화기관에서 나치 과거의 침묵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 바이에른에서 사망했습니다. 전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 그의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짧은 사망 기사만 실렸습니다. 그의 개인 기록은 어떤 기관에서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30년 이상 일했던 방송국은 결코 종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젊은 기자들은 독일 언론과 전 정권 구성원들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던 중 몇 년 후에 그의 사건을 재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문화 침투에 대한 보고서의 몇몇 문단으로 축소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많은 전 SS 대원들이 아무런 결과 없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었던 방법의 예시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시스템 내에서 살았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으며 기사를 썼고 마침내 그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뿐입니다. 에리히 켈은 오직 그들을 위해 글을 쓴 사람. 에리히 켈은 1906년 그라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단체에 참여하다가 오스트리아 초국가주의 운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당시 불법이었던 오스트리아 나치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 이로 인해 체포되어 한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헤르만 괴링이 통제하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그 후 가울라이터 뷰르켈의 언론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전쟁 중 그는 가울라이터들의 언론 책임자로 일했으며 오버슈투른반휘러 계급의 무장친위대 장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쟁이 끝날 무렵 체포되어 1948년까지 미국인 캠프에 수감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출판 금지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지 몇 달 만에 전쟁 경험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소련 침공을 러시아인들을 문명화하기 위한 임무라고 주장하며 옹호했습니다. 1949년에 그는 서독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정주의 출판사에서 소설과 역사서를 출판했습니다. 50년대에 그는 AIEA계에 가입하여 편집 부문의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여 프라이빌리게 잡지와 다른 민족주의 언론에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항상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즉 SS를 옹호하고 연합군을 공격하며 나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네이션 유럽의 편집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도이치 졸다텐 차이퉁과 도이치 보엔 차이퉁과 같은 출판물을 편집했습니다. 모든 글에서 그는 항상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며 무장 친위대의 전직 구성원들을 옹호하고 전후 재판을 비난했습니다. 1959년부터 그는 AIA계에서 전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모든 내용을 관리하고 어떤 증언을 어떻게 출판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그룹의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로 소통하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독일 민족민주당, 독일 인민연합과 같은 극우 정당과 범유럽 민족주의 문화단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급진적인 부문을 통합하려는 시도에 참여했으며 70년대까지 극우 잡지에 계속 기고했습니다. 그는 수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SS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1991년 아터제 암 칸머에서 사망했습니다. 언론에는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고 공개적인 추모 행사도 없었습니다. HIAG 내부에서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독일 수정주의자들의 범위를 벗어나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뿐입니다. 카를 볼프, 작전 새벽, 금지된 거래. 1945년 초 칼 볼프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독일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북부가 공산주의 파르티잔에게 점령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2월 6일 그는 베를린으로 가서 히틀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연합군과 협상하기 위해 자신이 구축한 연락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밀라노 시절에 알았던 추기경 슈스터를 언급했습니다. 히틀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볼프는 그 침묵이 승인의 신호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리벤트로프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후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자신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볼프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즉 제3제국 전체를 위한 휴전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만을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르티잔보다는 영국과 미국이 그곳을 점령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3월 8일 그는 이미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스파이 책임자인 앨런 덜레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덜레스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볼프는 파르티잔 지도자인 페루치오 파리를 석방해야 했습니다. 볼프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캐셀링 원수를 넘겨주게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미 지휘에서 해임되었고 피팅호프가 그를 대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그는 다시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명의 연합군 장군이 가짜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이미 이 회의에 대해 알고 분노했지만 미국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볼프는 캐셀링과 이야기하고 피팅호프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범을 죽이는 것을 포함하는 어떠한 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스캔들은 곧 터져 나왔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몰래 협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에서의 리벤트로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히틀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힘러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볼프를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그의 아내를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칼텐브루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볼프는 히틀러에게 모든 것을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힘러는 그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전 새벽이라고 불리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4월 13일 힘러는 볼프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베를린으로 소환했습니다. 볼프는 순순히 갔습니다. 회의에서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볼프는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나를 도살장으로 보내면 나도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칼텐브루너는 그를 히틀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칼텐브루너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볼프 차례였습니다. 히틀러는 그가 허락 없이 행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볼프는 2월 6일의 침묵으로 충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연합군 지도자들에게까지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프가 나중에 말했듯이 히틀러는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헤스처럼 그를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계속할 것을 허락했지만 더 나은 것을 성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은 그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4월 20일 볼프는 이탈리아 북부로 돌아가 피팅호프를 설득하여 회담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항의는 이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처칠과 트루먼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연합군 사령부는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볼프는 스위스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음을 바꿀 것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힘러는 그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슈스터 추기경도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파르티잔이 밀라노에서 항복을 협상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미국인들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4월 26일 그는 한 빌레에서 파르티잔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라치아니도 있었는데 그는 무솔리니 군대의 항복을 승인하는 서류를 볼프에게 전달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스위스 장교는 미국인 연락관을 설득하여 들어와 볼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그는 SS에게 밀라노에서 싸움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볼차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연합군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볼프는 5월 2일에 항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캐셀링은 다시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비팅호프를 해임하고 슐츠를 임명했습니다. 슐츠는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캐셀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볼프는 슐츠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는 10군의 헤르 장군을 설득하여 항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셀링과의 싸움 끝에 그는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슐츠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5월 2일 이탈리아의 독일군은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인들은 5월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를 영국인들에게 넘겼습니다. 1948년 독일 법원은 SS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감형 후 조기에 석방되었습니다. 1962년에 그는 다시 체포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르샤바에서 트래블링카로 30만 명을 추방하는 데 참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일부만 복역했습니다. 그는 1969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몇 년 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힘러와 함께 처형 장면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총알이 자신의 코트를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4년에 사망했으며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다. 히틀러를 구한 병사. 오토 레메오는 1912년 8월 노이 브란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6 형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법조사관으로 일했고 오랫동안 장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레머의 군 경력은 나치즘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1932년 바이마르 공화국 군대에 입대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진급하여 1942년에는 보병 부대를 지원하는 기로트출란드 연대의 특별 대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이미 사단으로 전환된 연대의 첫 기계화 대대를 지휘했습니다. 하르코프 전투 중 독일군이 후퇴할 때 그의 부대는 무장 친위대 기갑부대의 퇴로를 엄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기사 십자훈장을 받았고 나중에는 배겹 기사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1944년 부상 후 그는 베를린 경비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7월 20일 음모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폰 하세 장군은 그에게 괴벨스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레머는 명령을 따랐지만 괴벨스는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괴벨스는 그가 히틀러와 직접 전화로 통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통은 그에게 목소리로 자신을 알아보라고 요청했고 레머가 확인하자마자 쿠데타를 진압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그는 승진했습니다. 레머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수년 후에 카메라 앞에서 후회하는 기색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여 자신을 연기할 배우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암살 시도가 좌절된 후 그는 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로트칠란 병력으로 구성된 무장 부대인 총통 호위 여단을 지휘했습니다. 동프로이센에서 그는 많은 손실을 입었고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12월에 아르덴으로 이동했고 다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1945년에 그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새로 편성된 사단의 지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실레시아로 부대를 이동시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군에게 붙잡혀 1947년까지 수감되었습니다. 3년 후 그는 사회주의 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당은 노골적인 너나치였습니다. 수천 표를 얻어 니더작센과 브레멘에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독일 법원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90년대에 레머는 여러 글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을 피하기 위해 그는 스페인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이터와 루돌프의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독일은 그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스페인 국립법원은 해당 범죄가 스페인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망명이나 난민 지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1997년 마르베야에서 사망했으며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다. 나치가 되고 싶었던 벨기에인 롱데그렐은 총을 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남부 발롱 지방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부터 저널리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루뱅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이미 저렴한 팸플릿과 소설을 출판하는 가톨릭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출판사에 크리스투스 렉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곧 그 출판사는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정치운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했지만 1935년에 데그렐은 그들과 결별하고 렉스를 독자적인 정당으로 바꾸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상과 파시즘에 매우 가까운 담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936년에 그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거에서 11%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브뤼셀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혔으며 당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그때쯤 데그렐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는 1936년에 둘 다 만났고 특히 이탈리아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 그는 브뤼셀에서 중요한 선거에 출마했지만 총리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는 그를 큰 게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렉스는 점점 더 급진적이 되었고 전쟁이 발발하자 데그렐은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리고 연합국이 독일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날인 1940년 5월 10일 그는 적과 협력했다는 의심으로 투옥되었습니다. 2개월 후 독일군은 이미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점령군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벨기에의 괴뢰 정부 수장이 되기를 원했지만 나치는 그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허락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그렐은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군인을 제공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마자 그는 나치 편에서 싸울 벨기에 군단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렉스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롱 군단이 탄생했습니다. 그 자신도 자원하여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에 의존했지만 1943년에 그들은 SS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데그렐은 힘러와 완전히 동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발롱족이 게르만족의 피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직접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렉스는 나치 기구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데그렐은 정치인에서 군인으로 그리고 제복을 입은 선정아로 변모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당은 반역자들의 갱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군이 1944년에 벨기에에서 철수했을 때 그는 그들과 함께 도피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이미 베를린에 진입하고 있을 때 데그렐은 그의 군단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벨기에에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스페인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코의 독재 정권 아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954년에 그는 스페인 시민권을 얻었고 이는 그를 모든 송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유롭게 살았고 사법 정의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즘을 옹호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책을 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공산주의 영웅기자 오해받은 애국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1994년 마르베야에서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바릴로체의 친절한 살인자. 1944년 3월 23일 파르티토 다지오네 소속의 한 그룹이 로마의 한 거리에서 무장 친위대 군사경찰 중대를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차 안에 폭탄을 설치하고 비아 라셀라를 지나던 중 폭발시켰습니다. 33명의 독일군 병사와 폭발 근처에 있던 2명의 이탈리아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소식이 히틀러에게 전해지자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독일군 한 명당 이탈리아인 10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반올림하여 335명을 총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은 헤르베르트 카플러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죄를 지은 죄수, 추방될 예정인 75명의 유대인, 그리고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일부 사람들의 이름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나치, SS, 파시스트 정권 및 그들의 민병대 통제해 있던 로마의 여러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3월 24일 에리히 프리프케는 칼 하스와 다른 SS 대원들과 함께 선별된 사람들을 군용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외곽에 버려진 광산인 아르데아틴의 동굴 포세 아르데아티네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5명씩 일렬로 들어가서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들은 폭발물로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프리프케는 도망쳤습니다. 46년에 그는 리미니 포로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짜 서류를 구해 곧바로 남미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물다가 파타고니아의 바릴로체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에리코라고 불렀으며 친절하고 교양 있으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여러 사제들이 그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일부는 남티롤 출신이었고 다른 일부는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크루노슬라프 드라가노비치 K. 루노슬랍 디라가노비치였는데 그는 유럽을 통해 그를 이동시키고 나치들을 대륙 밖으로 빼내는 네트워크에 그를 합류시켰습니다. 바릴로체에서 프리프케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그의 이름이 에스테반 부흐, 이스테반 부흐의 책에 다른 숨어있던 독일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자 샘 도널드슨은 그곳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전 SS 대원인 레이나르드 콥스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콥스는 자신을 구하려고 그를 밀고 했습니다. 그는 진짜 중범죄자는 프리프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슨은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94년에 그는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프리프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전범이라고 말하자 그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바릴로체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캠페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범적인 이웃이었고 많은 좋은 일을 했으며 그들이 말하는 그런 괴물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들이 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보도 후 이탈리아는 그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95년 11월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포르테 보체아 군사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사는 학살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그를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법원이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98년에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노인이었기 때문에 자택에서 형을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은 로마의 한 집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2013년 100세가 넘는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장례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바티칸 모두 추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의 시신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바릴로체에 있는 아내 옆에 묻히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르데아틴의 동굴 학살을 조직했던 사람 중 한 명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뿐입니다. 알로이스 브루노, 아우슈비츠 핵열차에서 시리아 호텔까지. 농부의 아들인 알로이스 브루노는 1918년 이후 로하브룬으로 이름이 바뀌고 오스트리아령이 된 헝가리, 서부의 독일어 사용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회계를 공부하고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1931년 19살의 나이로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해 그는 S에 입대했고 아직 불법이었던 나라에서 나치 사상을 선동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1938년 안슐루스 이후 그는 빈에서 SS에 공식적으로 입대했고 1년 후 아이히만이 운영하던 같은 사무실에서 게슈타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이히만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일종의 게토에 가두려던 실패한 시도인 니스코 계획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너는 승진했습니다. 이미 하우프트슈투름퓨러 계급으로 그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통째로 열차를 조직했습니다. 빈에서 리가로 가는 열차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그였는데 도중에 병원에서 데려온 아픈 유대인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파리 근처의 드랑시 수용소를 맡기 전에 빈에서 4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테살로니키에서 비슷한 수의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용소로 향하는 통째로 수송대를 조직했습니다. 1944년에 그는 슬로바키아로 보내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3제국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베르겐벨젠과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13,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보냈습니다.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 브루너는 혼란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이 비슷한 다른 나치와 혼동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한편 그는 위조 서류를 가지고 다녔으며 미국인들을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중에 독일 정보국의 기반이 된 갤렌 네트워크와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에 그는 적십자 여권을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 이집트에서 무기를 밀매하다가 시리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피셔 박사라고 불렸고 정부 고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치 시절부터 통달했던 고문과 탄압 기술을 가르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수십 년 동안 그를 보호했습니다. 클라르스펠트나 비젠탈과 같은 나치 사냥꾼들은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아사드 정권은 결코 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후반 동독은 거의 그의 송환을 성사시킬 뻔했지만 장벽 붕괴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90년대에 독일은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2번이나 우편으로 폭탄이 발송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한쪽 눈을 날려버렸고 1980년에는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모사드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2001년 프랑스는 1944년에 수백 명의 유대인 어린이를 수용소로 보낸 혐의로 궐석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결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비젠탈 센터는 브루너가 2010년 시리아에서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빌헬름 몬케, 히틀러의 경호원이었지만 법정에서 도피한 자. 빌헬름 몬케는 1911년에 태어나 1931년 9월 1일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당원 번호는 64만 9684였습니다. 2달 후 그는 이미 S에 입대하여 번호 15541을 부여받았고 곧바로 승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자 SS 본부에서는 각 연대에서 개인 경호 부대를 위해 3명의 뛰어난 병사를 선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3월에 그는 선발되어 SS 스타부아케 베를린으로 파견되었고 이 부대는 총리실 본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8월에는 이미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9월에는 이 부대의 이름이 SS 소더코만도 베를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 통합 후 그는 이 대대의 3중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1사단 라이프 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에 합류했으며 그때부터 그의 군 경력은 급상승했습니다. 이 연대는 퐁트네르 페넬에서 35명의 캐나다인 포로 처형과 관련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모르핀을 복용해야 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2년 3월부터 43년 5월까지 그는 라이프 슈탄다르테 교체 대대 지휘관을 맡았고 9월에는 26연대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39년 9월 폴란드 전역에서 그는 이미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7일에 부상을 입고 프라하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그는 흑색 훈장을 받았고 그 달 말에 2급 철십자 훈장, 그리고 11월에는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0년 프랑스 공세에서 그는 이 대대의 5중대를 지휘했으며 5월 28일 지휘관이 부상당한 후 그 부대의 정원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워무트 근처에서 80명의 영국군 및 프랑스군 포로 처형과 관련이 있었지만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칸반도 전역에서 그는 40일 년 4월 6일 유고슬라비아 공습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거의 잃을 뻔했지만 발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그는 독일 황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42년 3월에 그는 교체 대대로 이동되었고 1년 후인 43년 9월 1일에는 1926년에 태어난 10대들로 구성된 12 SS 기갑 4단 히틀러 유겐트가 창설되었으며 지휘관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몬케는 이 사단의 26 SS 기갑 척탄병 연대의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 연대는 흔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갑 척탄병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대대만이 장갑 차량을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장갑차를 갖춘 정찰 중대가 추가되어 독특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팔레즈 포이전에서 몬케는 그의 부대를 디베스 강 동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독일군이 센 강까지 밀려날 때 그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쪽 강둑에서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44년 7월 11일 그는 기사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8월 말까지 지휘권을 유지했으며
부상당한 터도르 비슈를 대신하여 라이프 슈탄다르테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44년 12월 바흐트 M 라인 작전과 이후 노르트빈트 작전 동안 그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사단은 1SS 기갑군단에 합류하여 아르덴을 통해 진격을 이끌었습니다. 연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신히 전진했습니다. 12월 17일 파이퍼의 부대는 벨링겐에서 보급소를 확보했고 같은 날 말메디에서 60명 이상의 미군 포로를 살해했습니다. 한편 몽케의 부대는 파괴된 다리 때문에 정체되었습니다. 12월 24일 공세는 중단되었습니다. 1월 1일 공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1월 27일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3일 후 몽케는 SS 여단 후러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헝가리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또한 귀에 문제를 겪게 되어 예비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회복된 후 히틀러는 그에게 총리실과 벙커를 포함한 베를린 정부 지구 방어를 맡겼습니다. 그의 지휘 본부는 지하 터널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의 자녀 병력, 민병대, 그리고 경호 병력으로 구성된 캄프 그룹의 몬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병사, 대공 방어 병력, 보안 요원, 훈련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2,000명의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해 1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투가 끝날 때까지 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틀러는 그에게 헤르만 페겔라인에 대한 재판을 조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몽케는 재판을 주재했지만 페겔라인은 완전히 취해서 토하고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몽케는 그가 재판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중단하고 그를 SS 보안 부대에 넘겼습니다. 그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그는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다음 날 벙커에서 탈출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포위를 뚫고 엘베강이나 북쪽으로 가서 아직 독일군 부대가 남아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룹에는 비서, 의사 히틀러의 영양사 및 다른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 터널을 통해 전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맥주홀에서 민간인과 군인들과 섞였습니다. 5월 2일 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고 항복했습니다. 그는 소련군 참모부로 끌려갔고 나중에 NKVD에 넘겨졌습니다. 5월 9일 그는 신문을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독방에 있었고 그 다음 루비앙카로 옮겨졌으며 나중에 보이코브 포로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1955년 10월까지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연대는 여러 포로 학살과 관련이 있었고 캐나다와 다른 나라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코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사건이 재개되었지만 독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바르스비텔에서 트럭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01년 8월 6일 90살의 나이로 해안 마을 담프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SS 대원들은 다른 세상이 재건하려 노력하는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삶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채 여러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냈으며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범죄 책임자들이 신원 확인 없이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더 이상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의 기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